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첫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업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야권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 쿠데타라며 공수처에 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이 지난 5년간 산업 안전 감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업체 대표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90분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토론 후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태풍급 돌풍과 함께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첫 거래일 종가를 환산하면 기업 가치는 4조 원에 달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내일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비구름이 길게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비구름이 주말에는 점차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장마권에 드는 중부지방은 시작부터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침수와 산사태 등 호우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급 돌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영남 해안의 바람이 강해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과 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특히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에 달해 작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입간판이 날아가는 등 바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되는 강한 호우는 지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나무가 쓰러지거나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고 벽돌이 갈라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등 주요 공항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항공기 지연이나 무더기 결항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대선을 4개월이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서로 중범죄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상대방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지만 악수는 없었습니다. 첫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두 사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습니다. The economy collapsed. There were no jobs. Unemployment rate rose to 15%. It was terrible. And so what we had to do is try to put things back together again. The only jobs he created are for illegal immigrants and bounce back jobs, a bounce back from the COVID. He has not done a good job. He's done a poor job, and inflation's killing our country. 미국 국내 최대 이슈인 낙태권과 국경 문제를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은 낙태권 폐기가 트럼프가 한 최악의 일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바이든의 국경정책 실패로 범죄자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But when he talks about a convicted felon, his son is a convicted felon at a very high level. 9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 정책과 비전 제시를 압도했습니다. 패배자, 호구,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난무했고 서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He is the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they voted who's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one through best to worst. They said he was the worst in all of American history. That's a fact. 토론을 마친 뒤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경쟁자는 눈인사 한번 나누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은 다음 토론이 치러지는 9월까지 박빙의 지지율을 깨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CNN은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뤄진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55%, 바이든 대통령 45%였습니다. 토론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시작과 함께 목을 가다듬고 기침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멈추고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토론 때보다 차분한 어조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d I think we've seen that the current president can barely finish a sentence without gasping for breath. Reality is that President Biden has always had this issue. We know that he stutters, and I don't want to hold that against him. 이런 탓인지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44%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그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전부터 종종 불거졌습니다. TV 토론을 통해 불식시키기 원했지만 최근 감기까지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금융가에서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60%까지 높여잡았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등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주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는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 만큼 선임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MBC 측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은 안건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이 의결되면서 MBC 박문진과 KBS 이사 공모 접수 등 후속 절차도 곧장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5주 정도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임 결과를 의결해야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지만 그 사이 김홍일 위원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 업무는 그대로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조만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과의 소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는 야권의 김홍일 위원장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한편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교체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방통위를 방문해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방통위 겁박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에 모였습니다. 앞서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2인 체제로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게 위법하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처리하려 하자 직접 항의 방문한 겁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십시오.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마저 입틀막 해선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겠다는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의힘은 맞불 시위에 나섰고 방통위 겁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탄핵 명분을 억지로 쌓아 편파 보도를 지속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정 질서 중단을 초래할 그런 사태를 꾸밀 때 선전선동 매체로서 활용하겠다는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차라리 야당이 탄핵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냐고 꼬집었고,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유죄 판결 전에 방송을 장악해 대통령 탄핵으로 직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수사 방해, 재판 개입 사법 방해에 이어 이제 행정부까지 적반하장 탄핵과 물리적인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 3법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들어 첫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리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놓고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대통령실은 독대자리 얘기를 왜곡해서 알렸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로 당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준비하는 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행태 역시 꼭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조찬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했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 것을 건의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면서도 책임자 경질엔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 전 의장은 독대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장관 경질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김 전 의장에게 생생하게 전해들었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이태원을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좌파 언론들이 사고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전에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채널에 심취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자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표현들을 쓰신 거죠. 대통령실은 대화 내용을 멋대로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내고 독대 자리의 얘기를 알리는 것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장 앞에서 국민이 오해할 말을 꺼낼 수가 있었겠느냐며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정치가 후진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불과하다며 김 전 의장의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김 전 의장께서는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논란을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시 국회의장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진실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초반은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견제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창윤, 절윤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윤심 정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적잖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이 일제히 당원의 40%가 몰려있는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선거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인 셈인데 4파전 당권 구도는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후보로 흐르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모름지기 당대표는 국회 안에서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며 현역 의원 당대표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론은 저는 약간 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검증된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된 인물들과 보좌진 캠프 합류 등 행보를 보면 사심 공천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한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또 한 후보의 용산 불화설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내 갈등부터 관리를 하면서 넓혀나가는 거지 집안이 싸움이 나고 내전이 벌어져 있는데 외연 확장? 그거는 허무한 얘기입니다. 한 후보를 절윤, 즉 대통령과의 관계가 끊긴 인사로 규정한 윤상현 후보도 당정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지느냐 보여준 게 전륜이라는 대통령실의 워딩이다. 우려를 넘어서는 파탄 날까 봐 걱정이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는 일종의 과정이라며 최종 정치 목표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 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여당 지지층 과반이 한동훈 후보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당권 초반 레이스는 일단 3대1로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 결과에선 과반을 넘긴 압도적인 후보는 없었습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후보 간 전략적 연대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권 경쟁의 화두가 친윤, 비윤을 넘어 창윤과 절윤 등 대통령과의 관계에만 집중되는 상황에 언제까지 대통령에게만 기대는 정치를 할 거냐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정우로 대변인은 2차 회의 뒤 당대표 예비 경선 투표를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 3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반영 비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를 할지 아니면 추대로 할지는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사람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며 경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도당위원장 재출마도 권유받았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가능하면 빨리 당대표 출마 관련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25%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66%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 더불어민주당은 32%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최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희생자 1명의 빈소가 오늘 차려지면서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화재 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김다현입니다. 예, 오늘 희생자 1명의 빈소가 차려졌다고요? 네, 지금까지 장례 절차에 들어간 희생자는 23명 가운데 1명입니다. 오늘 빈소를 꾸렸는데 유가족 의사에 따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족들도 하나둘 장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40대 부부가 화마에 휩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화성시 밖에 사는 유족도 많아서 장례식장이나 시접은 제각각일 전망입니다. 어제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한 화성시는 모두에게 장례비를 일괄 지급하는 등 장례를 돕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를 떠나서 유가족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번 화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내용들을 가지고 오시고 더불어서 장례나 이후에 이 살아남은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했을 때 그런 안들이 마련됐을 때 장례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예, 업체 책임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박순권 아리셀 대표를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계자 진술을 중심으로 아리셀 측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또 평소 충분한 사고 예방 교육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그제 공장과 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정과 안전관리 관련 문건, 또 공장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 등 공장 관계자와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존자 10여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회사가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화재로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이 지난 5년 동안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최근 5년 동안 아리셀의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해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서 산업안전감독과 점검을 실시하는데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아리셀은 장기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서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이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탄원서에서 본인은 건달이 아닌 기업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한 이유와 관련해 본인의 진술을 믿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공개하며 건달 출신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사법부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최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농단 특검 당시 검사의 허위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장 씨 측은 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성공적인 다탄두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폭발이 관측된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관영 매체에 실린 사진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의 하얀 궤적을 구불구불하게 그리면서 날아간 흔적이 보입니다. 궤적의 끝을 확대하면 미사일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열상 감시 장비로 촬영된 북한 미사일을 보면 연로된 덩어리가 보이더니 이후 작고 하얀 점으로 분리되면서 점차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개별기동 전투부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 영상을 제시하며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 당시 화염은 고체 연료 형상을 띠고 있지만 외형은 과거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17형과 유사하다며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것은 2023년 3월 16일에 발사한 화성포 17형 액체형 ICBM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실패를 덮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아 미사일에 반영하기에는 기간이 짧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북한이 실패한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면서도 기술 보완을 위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진행한 2024년도 통일의식 조사 결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이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1년 10월 조사에서 71.3%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다가 올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거라고 평가한 비율은 15.4%로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64.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열리는 차기 노동당 전원회의가 전인민적 대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 기사에서 이달 하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당 내외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접경 지역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인혜 부대변인은 북한은 사전 통보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통보 외에는 줄곧 악의적인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전 통보는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3.91%로 4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시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5월, 6월 들어서도 지금 하락하면서
은행 주담대 금리, 대출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하락이 집값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 올랐고 오름폭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이미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달보다 4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2달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하고 이제 웬만한 곳의 집값이 최고점에 92%에서 93%까지 와 있어요. 집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담보대출이 늘 수밖에 없죠.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2달에 담보대출이 더 늘 수가 있어요.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결국 주택시장 회복 속도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가계비 규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네이버 웹툰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나스닥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2005년 네이버가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 지 거의 20년 만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장중 한때 14%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공모가보다 9.5% 높은 2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된 데 이어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공모가를 적용하면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입니다. 또 첫 거래일 종가로 환산한 기업 가치는 29억 달러, 4조 원에 이릅니다. 두둑한 실탄을 챙긴 만큼 웹소설을 웹툰으로 그리고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시키는 IP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쿠팡도 3년 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5조 원에 육박하는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과 검색을 하는 시간이 늘면서 근로 시간이 자연히 줄어들고 이는 청년층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 공급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남성은 10.7%, 여성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은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 증가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남성은 4.9%, 여성은 3.7%에 불과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 기사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배송 기사가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A씨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립니다. 배송 당시에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말도 안 된다. 왜 들어오려고 했냐 했을 때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파염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배송기사 A씨의 스마트폰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해당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이른바 몰카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피해 혐의자가 사용 중인 그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그 추가로 12분의 피해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A씨가 몰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로 A씨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진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한 사진과 촬영 일시 및 장소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 5명 가운데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6년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경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야산에 파묻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원이 커다란 상자를 건물 앞에 놓고는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납니다. 미국에서 배송된 공기청정기 필터. 그런데 포장을 뜯어 뒤집어 보니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름 아닌 필로폰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국제택배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항공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하루에만 하더라도 밀려드는 그 물건들을 다 오픈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당이 들여온 필로폰은 모두 17.6kg, 58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kg가량이 국내 유통된 거로 추정되는데 그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택배를 받은 국내 유통책이 마약을 소분해 중간 유통책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최종 판매책인 드라퍼에게 건네 투약자들에게까지 판매했습니다. 특히 중간 유통책은 소화전이나 우편함에 마약을 넣어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자주 적발되자 마약을 담은 플라스틱 통을 야산에 묻어 판매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당이 마약을 파묻어뒀던 야산입니다. 이곳에서 경찰이 마약 탐지견 수색을 통해 발견한 필로폰 양만 1kg에 달합니다. 또 마약 거래와 관련된 메신저 내용은 대화가 끝나면 곧바로 삭제하고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거래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국내 총책은 마약 분실이나 조직원 잠적 등을 막으려 택배 받는 모습을 감시해왔는데 유통책이 이미 검거된 사실을 모른 채 택배 상자를 가져가는 경찰을 쫓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8.6kg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방통위원장 적격을 따지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고 취재진이 이 전 위원장 입장도 확인하며 상당한 취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탁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만 돈을 돌려줬는지만 따져봤을 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보좌관 A씨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현금 2천만 원을 포함해 5,75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은 뇌물수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수년째 계속되는 검찰의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주요 사건과 법적인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합의금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근데 이렇게 합의를 하려는데 얼마 받을까요? 그럼 댓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 제 입장에서. 그냥 픽스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서 진짜가 뭐 사과가 있고 뭐가 하면 밑으로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원래는 피해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진지하게 합의금 5억 원 말한 게 아니다. 워낙 저쪽 손흥정 감독 쪽에서 합의 조건을 되게 이것저것 까다롭게 제시해서 욱하는 마음에 얘기를 했던 거지 진지한 건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을 들으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우선은 최근에 이 손흥정 감독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손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손 아카데미에 손흥정 감독을 포함해서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피소가 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2024년 3월 19일에 피소가 됐던 것이고 최근에 이 사건이 경찰 단계를 지나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3명의 혐의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것은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누구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한 명의 코치는 송은윤이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친형이자 이 손흥정 감독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9일 오키나와 전주훈련 당시에 이 센터라인부터 골대까지 20초 내에 뛰는 이런 이제 그 행위를 시켰고 이를 이제 20초 내에 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이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뭐 폭언이라든지 엉덩이를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했었다. 이렇게 3가지 혐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송은정 감독이 이제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이 피해 아동 측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합의와 관련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아동 측의 아버지 측에서 이 부분 그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은 진지하게 이 부분 금액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손흥정 감독 측에서 합의의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라든지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 줄 것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홧김에 그러면 뭐 몇억 원이라도 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그 아버지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부분 좀 사실관계를 쟁점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보니까 학생 측의 부친이 특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5억의 합의금을 요구했단 말이죠. 이 특이 상황이라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예, 지금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손흥정 감독 측의 변호사와 지금 이 아버지와의 대화거든요. 이 변호사 측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위자료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 뭐 1억, 2억 이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위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1,50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 측에서는 이 부분이 뭐 1,500만 원이라는 건 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의이고 이 아무래도 손흥정 감독이라든지 이 손 아카데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좋은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더 큰 금액이 합의금으로 논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이사항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피해 학생 아버지가 그 변호사한테 손흥정 감독 측 변호사한테 5억을 받게 해주면 당신에게 1억을 주겠다 이런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황당한 제안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변호사가 그에 응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게 뭐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이 대화 과정에서 뭐 내가 이만큼 금액을 받으면은 변호사분께도 어느 정도 더 이런 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지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진지한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변호사가 응해서 우리 의뢰인이 어떠한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응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대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앞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친형이 손흥윤 씨입니다. 거기 수석 코치인데 이게 코치 2명이 연루됐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 손 수석 코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손 아카데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도 뭐 폭언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 부분이 더 죄가 클 수가 있는데, 이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때린 이 행위를 한 것이 이제 손흥민 감독의 형인 송은윤 코치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손 아카데미와 관련한 이런 사실관계가 조금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각각의 피의자에 대해서 다 각각 이제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은 이 한 명의 이런 행동처럼 조금 그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이 녹취록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녹취록은 현재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게 정서적 학대행위라든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느냐는 과거의 일인 거고, 지금 현재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은 고소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후의 경과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고적으로 이 고소인의 이런 뭐 어떠한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함에 있어서 참고는 될 수가 있겠지만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법정 다툼이 있을 때도 이 같은 내용을 손 감독 측 변호인단에서 뭐 법원 재판장에 제출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까? 만약에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사안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합의의 노력을 했는데 합의의 노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큰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정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떠한 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양측에서는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최종의 뭐 1억 5천까지 지금 부모 쪽에서 불렀던 것 같은데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에 가면은 어느 정도 액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진행될 재판은 형사 재판인 것이고, 형사 재판은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어떠한 사람을 뭐 벌금을 내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쟁점이 될 것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행위, 뭐 어떠한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고, 또 신체적 학대 행위, 뭐 체벌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유무를 일단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그 기소 이후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 유무죄를 다시 한번 따지고 이 처벌의 형량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전체적인 뭐 사실관계나 이런 걸 봐서 여러 차례 뭐 폭행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뭐 이런 폭언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민사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민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합의금이라는 건 정신적 피해 외에 이제 형사적인 부분에서 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 부분과 달리 이제 민사로 갔을 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그럼 그 위자료는 아무래도 그 금액 자체가 그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를 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민사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이 이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서 뭐 기존에 했던 고소를 취하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지금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동복지법 위반은 합의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할 동력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고소인 측에서도 이러한 지금 녹취록까지 공개가 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다른 의도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아동학대, 이 아동복지법에 이제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그리고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신체적 학대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17조 3호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 5호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뭐 폭언을 했다든지 뭐 코너킥봉으로 이렇게 때렸다든지 이런 것이 신체적 학대 행위는 아무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냐는 달리 볼 수가 있고, 지금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신체적 학대 행위 부분이 아예 없는 혐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피해자는 아예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1차 전지업체 아리셀 대표, 어제 피해자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도 확인이 됐는데 장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예, 일단은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23분 중에 한 분의 경우에는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유족들이 비공개를 조금 요청을 해서 비공개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이제 어제인 27일에 오후 6시에 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례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유족분들이 뭐 어떤 것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화성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유족분들 중에 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뭐 부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리셀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이죠.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자 아리셀 측은 유족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아리셀 측에서는 뭐 유족 보상을 위해서 이 김앤장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을 통해서 뭐 보상의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법률 대리인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김앤장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위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위임 계약서에서 그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김앤장이 이런 보상 협의 외에 이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적인 절차에도 참여하는지도 결국에는 이 아리셀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예, 일단은 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엔 보통은 변호인이 참여를 해서 이 피의자 조사 관련 이 절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 변호인이 참여를 해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혹시나 이 절차적인 위법이 없는지 이런 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받은 다음에 이 혐의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회사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래도 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리셀 공장이 최근 5년 동안 산업안전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현재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 현재 고위험 이런 산업 구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 부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직무유기는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 3월 28일에 이제 3시간 정도 1차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컨설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 컨설팅이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불법 파견 문제도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그러면 아리셀 측
또 파견 업체 측 양쪽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파견법에서 이 5조에서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43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 파견법상의 파견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해서 이런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파견법상 위반에 의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파견법상의 위반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부분과 관해서 어떻게 관계가 될지는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불법 파견 여부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죄명이 검토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을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파견법상의 불법 파견이었든지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인데, 만약이라도 이 파견이었다고 한다면 파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지시나 뭐 감독 같은 경우가 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아리셀인지 메이셀인지 이 부분이 하도급이랑 이제 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업무상의 지시 감독 책임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처벌 대상자를 좀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이제 슬슬 전역하는 멤버도 생기고 있는데 군입대를 할 때 활동이 중단되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서 손실을 피한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하이브의 직원들 중에 3명이 2022년 6월 14일에 이제 오후 9시에 이 BTS가 유튜브를 통해서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조금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하이브 주가가 24.87%나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게 한 2조 정도 시총이 떨어진 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하이브 직원 3명이 이러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래서 6월 13일부터 14일 이 떨어지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원래 떨어졌다면 입었어야 할 2억 3,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자본시장법상의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재판에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자본시장법 174조를 보면 이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 처벌의 수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금액적인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큰 뭐 몇 억 수준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하이브 측에서는 개인 일탈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없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다른 기업은 어땠습니까? 이거 좀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예,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뭐 처분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것이 가벼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하이브라고 해서 특히나 경하게 처분을 했는지는 봐야 될 것이고, 만약이라도 경하게 처분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뭐 주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조금 이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밤사이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며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8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등을 새로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주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는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 만큼 선임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MBC 측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은 안건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안이 의결되면서 MBC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 접수 등 후속 절차도 곧장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5주 정도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임 결과를 의결해야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지만 그 사이 김홍일 위원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위 업무는 그대로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조만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용산과의 소통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는 야권의 김홍일 위원장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한편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교체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면 안 된다며 방통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겁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려 든다며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김 전 의장이 스스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항상 그 재난을 정쟁화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내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며 김 전 의장이 본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기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SNS에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해 들었고 문제의 대화 역시 자신의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메모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이태원은 먹거리나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각 시도 소방본부가 대응태세 점검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119 대응국장 주재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대응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 선제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 기상 예보를 고려해 특수대응단과 특수장비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119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년 전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근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한강 수위도 올라가 지대가 낮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겁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매달 금음과 보름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물이 차오를 당시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인원은 없었고 대피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재작년 사고로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조기가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겨울이나 봄에는 유량이 적어 대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매일 8차례 해오던 관련 안내방송을 지난 4월 사고 이후에는 10차례로 늘렸고 침수 인접 시기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에 소속된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진료 차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진료를 재개하지 않겠다며 어제부터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예정됐던 수술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 진료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 달 26일 하루 휴진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어제 총회를 열고 다음 달 26일 하루 동안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범의료계 회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범의료계 회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의대 교수들의 휴진 계획을 비롯해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재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비판하는 언론 매체의 출입 정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임현택 의협회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을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의료계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방적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 펑크가 났지만 현 정부 들어서 꾸준히 언급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은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종부세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2021년 7조 3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3년 연속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올해는 4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의지도 확고한데요. 할증 시에 최대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인 26%를 고려해서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세 중에서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상속세 징수 목표액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징수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면 추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아서 세수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덜 거치며 국세 수입이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기업들의 법인세 분납액이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 중소기업이 예상보다 많고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35% 넘게 줄어 28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인상, 이자 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증가 반전하고 부가가치세도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예상 국세 수입 대비 진도율도 41.1%에 그쳐서 3년 연속 세수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년 평균 진도율보다 많든 적든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때 조기 경보가 울리는데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남은 7달간 관건은 8, 9월 법인세 중간 예납과 부가세와 소득세 추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국세가 많이 거치겠지만 지난해보다 23조 2천억 원 많이 잡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수출이 이제 회복은 되고 있지만 기업 이익이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연합보다는 내년에 좀 많이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 수입 전반으로는 플러스로 돌아가기를 본다. 그러나 이게 뭐 10조 원대 이상으로 늘어나 주기는 그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91조 6천억 원으로 잡은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 재정 운영은 물론 세제 개편의 폭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외국인이 우리 정부 발행 국채에 투자할 때 이용하는 전용 통합 계좌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고 계좌도 개설해야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오늘 통합계좌 개설을 통해서 외국인의 우리 국채 투자가 활발해져 우리 국채의 유동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한 관광객이
142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에 9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인이 3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본, 미국, 타이완 순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누적 방한객은 628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수준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면서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 수는 2,818명으로 2022년보다 80%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 32명 대부분이 바깥 활동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올해는 때이른 더위에 이미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온열 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모두 159명입니다. 이 중에 79명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고요. 특히 온열 질환 사망자 23명 중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숫자만 17명입니다. 무더위 속에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 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설사별로 커피차를 동원하고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떼약볕 아래 공사가 한창인 지하공간 복합 개발 현장. 뜨겁게 달궈진 임시 구조물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기 일쑤. 그럴 때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찬물을 연거푸 마시며 더위를 잠시 피해봅니다. 모든 물건들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그런 무게 뜨거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은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현장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건설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도 준비했습니다. 아래 빨대랑 홀더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나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현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곳 현장에 체온 측정기는 물론 뇌파 측정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기를 착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밴드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게 시원한 쿨밴드입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 기온에 따라 물 마시기와 같은 수칙을 정해 온열 질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설기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온도별로 근로자들 휴게 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이 나은 편인 대기업 건설 현장과 달리 중소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대책에 열악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극명한 온도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5천 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4월보다 7.1%,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9.3%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천 건대로 올라선 건 2021년 8월에 5,054건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YTN은 인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테러에 취약한 방치 물품들을 공항 이곳저곳에 내버려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가 되면요,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규정 위반 실태. 규정상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치물품은 폭발물 처리반, EOD가 출동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반년 넘게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품들을 내버려 두다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모두 치웠습니다. 취재 결과 YTN 보도 이후 공사는 공항 내 방치물품 처리 절차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주인 없는 방치물품과 주인 있는 적치물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우선 방치물품은 내용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갑과 휴대전화 등은 바로 유실물로 처리하고 가방처럼 내부를 알 수 없는 건 기존 보안 규정대로 EOD를 출동시켜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유실물로 취급합니다. 주인이 있는 적치물은 사전 승인 여부가 기준입니다. 무단은 퇴거 요청은 물론 경찰 신고까지 지금까지 훨씬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인이 사라진 적치물이라면 곧바로 방치물품으로 보고 EOD 신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달까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부턴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뮤지엄은 최근 김 이사장의 여성조선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포도뮤지엄은 기자와 나눈 대화가 일문일답 형태로 왜곡돼 첫 언론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초 전시 기사를 쓰고 싶다는 요청에 김희영 총괄 디렉터가 전시 설명을 했는데 여성조선 측이 인터뷰를 거절하기 위해 했던 직원의 말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 부근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영추문 부근 담벼락에서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이 적힌 낙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낙서범의 정체는 20대 설모 씨로 밝혀졌는데 설 씨는 전날 사건으로 이목이 쏠리자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으세요? 모방범죄 맞습니까? 이어진 재판에서 설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유죄 선고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날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한 상태에서 모방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설 씨가 일종의 행위 예술로 보아달라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설 씨가 범행 전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거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 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노력해온 만큼 격리에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선하고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 씨가 복구 비용 1,900만 원 정도를 모두 갚은 점 역시 유리한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설 씨보다 먼저 경복궁에 낙서한 일당들로 인한 문화재 복구 비용은 1억 3,1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시 범행에 참여한 10대들과 이를 사주한 30대 강모 씨 등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신 대사가 최근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귀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한 싱대사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뒤로 눈에 띄는 대외 행보가 없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 병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사실을 수개월 동안 오키나와 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오키나와의 미 공군 병사가 10대 소녀를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지 검찰은 이 병사를 올해 3월 기소했고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에 관련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 현은 기소 후 석 달을 넘긴 지난 25일에야 지역 방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女性の尊厳を踏みにじるものであり、特に今回被害者が未成年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極めて遺憾だ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強い憤りを禁じ得ないと。 피고 병사가 소속된 미 공군 제18항공단 측은 뒤늦게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유감이라면서도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내세웠습니다. 関係者の名誉、プライバシーへの影響、将来のものも含めた捜査公判への影響の有無、程度等を考慮し、公表するか否かや、その程度及び方法を慎重に判断しているもの。 4월 기시다 총리의 미 국빈 방문, 5월 주일 미 대사의 오키나와 방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일축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報告すべきじゃないですか。こういうことが起こった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それ一切無視してる。何なんですか。そこで起こってくる被害や、そこの人に住んでる痛みは一切感じてない。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미 해병 대원 3명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2016년에는 전직 대원이 20살 여성을 살해하는 등 미군 관련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의 무성의한 조치,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현지 주민의 반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선발 등판 당일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던 프로야구 롯데 투수 나균안이 구단으로부터 30경기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균안은 지난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새벽까지 술자리에 참석했고 그날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지만 2회도 마치지 못한 채 8점을 내주고 강판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가정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나균안은 정상적으로 선발진에 포함됐지만 14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9.05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반 메달을 꿈꾸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 5종인데요. 올림픽 폐막 하루 전 깜짝 낭보를 전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동이 트는 어스름 무렵 근대 5종 대표팀 선수들이 누구보다 일찍 아침을 엽니다. 몸을 푼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레이저런 훈련. 400m가 넘는 트랙을 빠른 속도로 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격 훈련까지. 감독의 체근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매일 달리는 거리는 12km에 달합니다. 야, 호흡이 다 좋아한 상태에서 좀 뭐 할래? 마침 뭐 할래? 불안한 상태에서 들어갈 거 아니야. 20여일 남은 올림픽을 앞두고 근대 5종 대표팀은 훈련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새벽 육상과 사격 훈련에 이어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오후에도 쉼 없이 승마와 펜싱 훈련을 소화합니다. 야간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매일 9시간 넘는 고된 훈련을 마무리해야 하루가 끝납니다.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잘 버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전웅태의 동메달로 사상 첫 메달을 수확한 근대 5종 대표팀은 최근 기세가 무서울 정도로 좋습니다.
보름 전 끝난 세계선수권에서 성승민이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전웅태는 남자 동메달을 따냈고 서창원과 김선우가 뛴 남녀 계주와 혼성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석권하며 종합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남녀 개인전만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두 종목 모두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후회 없이 정말 재밌게 하고 오고 싶고 파리에서 돌아올 때는 목에 하나는 걸고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대 5종 경기는 올림픽 폐막을 앞둔 8월 10일과 11일에 치러집니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의 마지막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로 근대 5종 선수들은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성 사진을 유포 판매한 혐의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에서 처벌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미성년자인 멤버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더 철저히 진행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룹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BTS와 단월드의 연관설 등을 거듭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BTS와 단월드 사이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단월드의 IP 불법 사용 정황을 인지한 뒤 즉각 삭제를 요청해 조치가 이루어졌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그룹 2NE1의 멤버들이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만났습니다. YG는 2NE1의 4멤버가 어제 서울 합정동 YG 신사옥에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완전체로서의 만남은 8년 만이라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미팅에서는 의미 있고 뜻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YG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2NE1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가 3시간여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죠. 그런데 여러 정황상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냐, 대통령까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3시 49분, 볼리비아군 장갑차가 대통령궁 문을 들이받습니다. 2분 뒤에는 후니가 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과 맞섭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당장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후니가 장군은 몇 마디 대꾸한 뒤 순순히 물러납니다. 힘없이 쿠데타를 접는 순간입니다. 이를 두고 석연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진짜 쿠데타가 아니라 연극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순위가 장관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 움직임이 생중계된 점, 병력 동원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 신속하게 철수한 점, 정부가 집착했던 점, 대통령과 친한 장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점 등을 들어 집권당에서조차 짜고 친 거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Para nosotros un golpe planificado del gobierno que solamente para qué estaba dirigido. Habíamos denunciado que ya como Zúñiga ha declarado o matar a Evo o apresar a Evo. 물론 볼리비아 정부는 이런 사전 조율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상이 규명될지, 내년 볼리비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망에 따른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선거당국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8시부터 각지에 마련된 약 5만 8천여 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6,10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하메네이 충성파로 꼽히는 핵 협상 전문가 사이드 잘릴리, 현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전직 법무부 장관인 모스타파 푸르 모함마디, 국회의원 마수드 페제시키안 등 4명입니다.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갈리바프 의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 교도들이 자신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고속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초정통파 남성들은 이스라엘 중부의 주요 고속도로를 2시간 동안 점거하고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 25일 건국 이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유대교 초정통파 교인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11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중북부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격 장마의 시작부터 많은 양이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80에서 100, 많은 곳은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간판이나 옥외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낙하물에 의한 피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창틀과 유리 사이, 그러니까 실리콘이 있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창틀과 틈 사이에도 수건을 끼워서 고정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비는 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